위대한 인물들의 식탁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삶을 야사로 풀어봅니다. 음식과 역사의 신선한 만남. 안녕하세요. 국방야사 진행을 맡고 있는 한창환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국방야사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매번 맛깔스럽게 야사를 소개해 주시죠. 역사 전문가 임동윤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에서 서양사를 가르치는 임동윤입니다. 오늘도 역사적 사실과 야사를 버무려서 즐거운 이야기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죠. 메인 요리사 이재범 셰프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야사의 국방 담당 이재범 셰프입니다. 오늘도 역사 속 음식들을 저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 좋게 배부르고 재미있는 야사로 내부르게 즐기는 음식 역사기의 국방 야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방 야사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 오늘의 주인공은 작가인데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빠른 전개, 그리고 인간사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캐릭터, 그리고 빈틈없는 이야기 구조까지 흔히 타고난 이야기꾼이다, 이렇게 불리는 작가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일반적인 작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대표작 몇 개 좀 말씀해 주시면 맞춰볼까요? 예, 들으시면은 누구나 아실 만한 작품의 원작자인데요. 몽테크리스토 백작, 그리고 삼총사의 원작자입니다. 그럼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죠. 듀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19세기 가장 위대한 프랑스 작가로 꼽히기도 했던 알렉상드르 듀마입니다. 네, 듀마 하면 소설이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빠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소설만큼이나 작가의 삶도 아주 다이나믹했다 그렇게 들렸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일단 1802년 7월 24일에 프랑스 북부의 빌레르코트레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군인이었는데 나폴레옹 군대 휘하의 장교였습니다. 근데 알렉산드르 듀마가 4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됐죠. 빨리 이별했군요. 예. 아버지랑. 그래서 좀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요. 어쨌든 1823년에는 일자리를 찾아서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1829년에 앙리 3세와 그의 궁정이라는 제목의 희곡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작품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는 거죠. 이후에 프랑스 문단에서 주목받는 작가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빅토르 위고라든가 알프레드 비니 등과 더불어서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문학가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당시에 프랑스 문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가 바로 이 사극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삼총사나 몽테크리스토 백작, 철가면 같은 듀마의 대표작들이 대부분 사극이죠. 이런 사극들을 발표하면서 대중적으로 아주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삼총사는 사실 삼총사가 주인공이기보다는 달타냥이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사실 소설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드라마, 영화로도 더 인기 있는 작품들인데 발표한 당시에도 그렇게 인기가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1844년 그리고 1845년 두 해에 걸쳐서 함께 발표된 작품인데요. 당대 최고의 인기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 이외에도 듀마는 1870년 12월 5일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총 250여 편이라는 무수히 많은 작품들을 남기게 됩니다. 재미있는 작품인데도 그게 또 250편이나 된다. 예. 대단한 작가인데 아주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가족 관계도 영화만큼이나 다이나믹하고 재밌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듀마의 그러니까 조부가 되는 앙투앙 듀마가 본래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 프랑스에서 굉장히 전통 있는 오래된 후작 집안 출신이고요. 근데 앙투앙 듀마는 마리라는 이름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는 아프리카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아, 그럼 할머니가 흑인 노예였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듀마의 아버지는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 되겠죠. 물라토가 되는 것이죠. 물라토. 예. 이게 프랑스 말로 혼혈. 예. 당연히 알렉산드르 듀마도 유전적으로 피부색이 좀 달랐을 것이고, 그래서 프랑스 주류 사회에는 좀 편입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 포인트가 있구나. 예. 사실 듀마가 평생 인종주의에 좀 시달렸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조르주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내 아버지는 물라터였고 내 조부는 깜둥이였으며 그리고 증조부는 원숭이였다. 이런 대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평생 본인을 짓누르던 인종차별, 그걸 바로 그러한 분노를 소설의 대사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뒤마 아버지하고 나폴레옹 사이에서도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마의 아버지가 토마 알렉산드르 뒤마였는데요. 군인이었고요. 근데 뒤마와 마찬가지로 물라터였죠. 그래서 당연히 군대 내에서 차별을 많이 받았겠죠. 그렇죠. 근데 프랑스 혁명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군사령관과 같은 군대 내 요직에 올라서게 되죠. 근데 나폴레옹과는 좀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에 참여를 했을 때 이 뒤마의 아버지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나폴리 왕국에 투옥이 됩니다. 그 투옥되었을 때 당시에 나폴레옹이 뒤마의 아버지를 위한 보석금 지불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마의 어머니가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이 뒤마의 아버지를 석방시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뒤마의 아버지는 나폴레옹과의 불화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군인연금도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뒤마의 작품을 보면 나폴레옹이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바로 이런 개인사가 좀 숨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인다는 얘기가 있죠. 말씀 들어보니까 뒤마는 본인의 소설을 통해서 복수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적절하게 복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뒤마가 쿡방야사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대식가였고 식도락가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뒤마가 말년에 요리사전을 펴내기도 합니다. 우와, 그만큼 요리, 음식을 엄청나게 사랑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먹는 대식가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얘기는 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이 먹고 좋아하는 작가였는데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은 뭐였다고 알려졌습니까? 예, 한두 가지는 아니고 다양한 음식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뒤마를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폴리 피자입니다. 피자. 의외네요, 진짜로. 뒤마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나폴리 피자는 이탈리아 음식이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뒤마가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1843년에 마차를 타고라는 제목의 여행기를 출판하는데요. 나폴리 여행기입니다. 뒤마가 나폴리에 갔을 때 나폴리 뒷골목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얹어서 굽는 둥글고 넓적한 형태의 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나폴리 피자였던 것이죠. 그 당시에 나폴리가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당시 이스탄불하고 파리와 더불어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됐을까요?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빈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7세기부터 나폴리 인근에 베수비오 화산이 있지 않습니까? 화산이 여러 차례 분출을 했고 그러면서 화산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직업을 잃고 그래서 도시로 몰려들면서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 나폴리의 빈민들을 라짜로니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름이 빈민을 라짜로니라고 부릅니다. 이 라짜로니들의 주식이 바로 피자였던 것이죠. 뒤마의 여행기를 보면 피자에 대해서만 쓴 것이 아니고 이 라짜로니의 생활상과 그들의 주식이었던 피자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을 해놓았습니다. 당시에 보면은 빈민층이 주로 먹던 피자를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또 싸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뒤마가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또 과연 쿡방야사 스타일로 이런 나폴리 피자를 재해석한다면 어떤 맛일지 조금 이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나폴리 피자를 준비했는데요. 이 플랫브레드를 활용해서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쿡방야사 스타일의 나폴리식 피자를 준비했습니다.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도 등재된 나폴리 피자는 피자의 기본 바탕이 된 정통 피자로 심플한 토핑에 담백하고 쫄깃한 것이 특징인데요. 나폴리 피자 협회에서 발의한 재료, 제조 방식 등의 엄격한 규칙을 지켜야 하지만 정식 나폴리 피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달궈진 팬에 플랫브레드를 이제 오븐에도 구울 거긴 하지만 팬에도 한번 구워서 살짝 바삭하게, 따뜻하게 구워줄게요. 기름은 두를 필요가 없고 그냥 가볍게 뒤집어 가면서 구워주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요.
소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마토 소스를 사용을 하는데 좀 더 쿡방야사 스타일로 해서 고추장을 살짝 넣어서 매콤한 맛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를 넣고 고추장을 살짝 첨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고추장이랑 토마토랑 궁합이 좋은 게 요 황설탕이 궁합이 좋아서 감칠맛을 올려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폴리 피자를 준비해 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천재입니다. 소설가 뒤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에서는요, 뒤마를 이 페이지 터너라고 부른다고 하던데 왜 그렇게 부르죠? 예, 본래 페이지 터너라는 것은 악기를 연주할 때 옆에서 연주가 끊기지 않도록 악보를 넘겨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예, 예. 근데 뒤마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이게 너무 재밌고 또 흡입력이 뛰어나가지고 페이지가 술술 넘어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설가에게는 최고의 찬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파리의 한 외과 의사가 남겼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요. 환자를 수술할 때 마취할 필요 없이 뒤마의 책을 한 권 주고 뒤마의 책을 다 읽을 때쯤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수술이 다 끝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정말 야사지만 정말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수술이 아픈 것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 정말 소설가한테는 최고의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뒤마가 이렇게 대중적으로는 상당한 인기를 끌었지만 문단에서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뒤마가 문학성은 없고 대중성만 추구하는 작가로 당대인들에게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흔히 대본소 작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화책이나 무협지를 만들 때 오늘날에도 많이 쓰이는 제작 방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문예 지망생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푼돈을 주고 대필이나 대작을 시키는 일단 글을 쓰게 하고. 예. 일종의 공장제 창작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마가 이런 창작 시스템을 좀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프랑스 문단에서는 디마를 삼류 작가로 비판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총사를 신문에 연재됐던 소설인데요. 삼총사를 연재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을 연재할 때도 표절 시비에 또 여러 차례 휘말리기도 합니다. 표절 논란이 일었을 때 디마가 이렇게 응수하는데요. 신도 인간을 창조할 때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창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응수했던 적이 그러니 사람들이 싫어하지. 정말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문단에서는 또 그렇게 또 다른 이유로 배척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본다면 너무너무 뛰어난 대중성 때문에 차라리 문학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25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고 했는데, 그럼 첫 작품은 어떤 소설이었습니까? 예, 첫 소설 작품의 제목은 자본가 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기존에 자신이 썼던 희곡을 소설로 각색한 작품이고요. 183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실 디마는 같은 방식으로 예전에 자신이 써놨던 희곡들을 소설로 개작해서 많이 출판을 하게 됩니다. 디마의 경력을 보면 먼저 극작가로서 성공을 거두었고, 나중에는 이 개작한 소설들을 신문에 연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여러 신문이나 잡지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창간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연재 소설이 굉장히 유행하던 장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연재 소설에 디마가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곡에는 손대지 않고 완전히 소설가로 전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동안 일간지에서 연재소설이 인기 있을 때가 있었지요. 그 연재소설 때문에 신문이 더 많이 팔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 당시에 프랑스에서도 디마의 연재소설이 그렇게 새롭게 창간하는 신문들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 지금도 좋아합니다, 디마. 도대체 디마의 어떤 측면이 이렇게 인기를 계속 끌는 이유가 될까요? 아마 디마의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문체가 쉽습니다. 일단 잘 읽히고요. 또 상당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 전환이 빠르니까 읽으면서 지루할 틈이 없죠. 또 등장인물의 성격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런 디마의 장점들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작품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작품이죠. 1844년에 연재를 시작했던 장편소설인데요.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출간 즉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또 여러 차례 다른 작가들에 의해서 이 모티브가 차용되고 또 변형되어서 활용되어 왔었죠.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제목이 우리나라에서는 암굴왕이라는 문고판 제목으로도 선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출판된 소설이라고 해도 모두가 다 믿을 만한 그런 아주 재밌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설에서 활용 가능한 극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간 작품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 줄거리를 한번 살펴보면 누명, 배신, 고통, 반전, 그리고 부활과 복수까지. 주말 드라마야. 예, 이 플롯이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플롯이 이후에 대중문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창작되는 여러 드라마나 여러 다른 소설 작품들도 가만히 보시면 이런 플롯을 차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요소와 구조는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 우리들에게 순환돼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뒤마가 만든 플롯도 요즘의 주말 드라마에서 흔히 보이는 재미 요소와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뒤마의 진짜 대표작이죠. 삼총사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삼총사는 약 7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가지고요. 총 판매 부수가 1억 4천만 부가 넘게 팔린 작품입니다. 삼총사가 이제 19세기에 집필된 작품인데요. 오늘날의 이 작품을 읽더라도 유머 감각이 너무 재밌어요.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흥미진진하죠. 19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역사가 가운데 쥐일 미슐레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르네상스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했던 역사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역사가가 디마를 두고 디마는 다른 역사가들을 모두 합해놓은 것보다 대중들에게 역사를 더 많이 가르쳤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랑스인들은 전문적인 역사서를 읽는 게 아니고 디마 소설을 읽으면서 프랑스 역사를 배우니까 이런 찬사까지 남겼던 그런 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디마의 소설로 다 했다. 그 얘기네요. 예, 실제 삼총사를 보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마가 역사를 실제 사실과 다르게 왜곡시킨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지만 영국과 프랑스를 둘러싼 17세기 유럽의 국제관계라든가 17세기 유럽의 현실이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극을 위주로 했던 소설가가 남긴 역사적 의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또 디마의 소설들을 보면 분량이 무척 깁니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당시 이제 원고를 계산을 할 때 원고 분량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단어 수에 비례해서 원고를 지급했기 때문에 단어 수에 따라서. 디마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의도를 확실하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일부러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삽입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구절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보면은 루이지 반파에 대한 이야기가 한 챕터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아니면 말이 없는 캐릭터를 넣어서 행수를 늘려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좀 왕왕 있습니다. 말이 없는 캐릭터의 대사는 빈 줄로 넘어가는군요. 아, 그렇군요. 네, 대중적으로 인기도 많았기 때문에 돈도 아주 많이 벌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식도락가였던 디마의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마가 엄청난 미식가였다고 들었습니다. 예, 미식가였고 동시에 대식가였죠. 디마의 식도락과 관련된 어록도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예술도 필요하지만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과 향기가 필요하다. 라던가 또 다른 어록으로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만찬할 때이다. 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근데 먹는 것뿐만 아니라요. 직접 요리를 하는 것도 좀 즐겼던 것 같은데요. 디마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후에요. 파리 인근에 저택을 한 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저택의 이름을 몽테크리스토 성이라고 부르죠. 이 몽테크리스토 성에 거주할 당시에 수많은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을 직접 집으로 초청해서 연회를 주최하고 또 만찬을 대접하게 됐는데 만찬을 직접 요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만찬이 보통 코스 요리로 이렇게 제공이 되었고 또 수백 명이 모이는 대규모의 파티도 자주 열었던 것 같은데요. 물론 당연히 요리사가 따로 있었겠죠. 그런데 다른 요리들은 몰라도 샐러드만큼은 디마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마의 이름을 딴 요리들도 되게 많다면서요? 예, 오늘날 프랑스 요리사전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바닷가지 요리 중에 뒤마풍의 오마르라던가 뭐 다른 그의 이름을 딴 요리명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네, 그리고 뒤마의 이름이 아니고 뒤마의 작품 이름을 딴 몽테크리스토 케이크라 시가 브랜드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음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작품 이름이 바로 요리 이름이 되기도 하고요. 뒤마의 이런 식탐이 노년까지 계속 이어졌다면서요? 예, 60세가 넘는 나이에도 풀코스 요리를 즐길 정도로 대식가였던 것 같은데요. 뒤마의 아들이 했던 증언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한 얘기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소화불량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밤에 그렇게 지필을 하시는 것이다. 이런 어록을 남기기도 했죠. 아들이 더 재밌네. 참. 야식을 즐겼기 때문에 그런 명작들이 밤에 다 써졌다. 이런 얘기죠. 네. 아까 그 말씀 하셨어요. 요리책도 만드셨다면서요? 예, 말년에 이제 요리 사전을 쓰는데 이게 뒤마의 마지막 저서입니다. 예, 이 작품은 한국어로 번역도 되어 있는데요. 분량이 약 1000개가 넘는 레시피가 수록된 방대한 분량의 책입니다. 뒤마가 이 책의 원고를 출판사에 건넸던 것이 1870년 3월인데 안타깝게도 그해 12월 5일에 뒤마는 세상을 떠나게 되죠. 이 책을 이 출판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이죠. 실제로 책이 출간된 것은 1873년의 일이었습니다. 대중소설가의 마지막 유작이 요리책이었다. 그것도 참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나폴리 피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이 피자 냄새가 가득한데요. 예. 뒤마와 나폴리 피자 어떤 관계입니까? 뒤마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여행지에서 맛본 외국의 이국적인 요리들을 프랑스에 소개했던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백 선생이네. 예. 뒤마가 나폴리를 여행했던 것이 1835년의 일입니다. 이때까지 나폴리 피자는 국제적인 음식이 아니었죠. 나폴리에서만 알려져 있는 지역의 음식이었죠. 뒤마는 자신의 기행문에서 이 나폴리 빈민층이었던 라짜로니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지만 그런데 동전 돈이 피면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피자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폴리 피자를 먹을 수 있는 빈민들, 그들은 그래서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겠네요. 자, 당시 묘사한 나폴리 피자는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네, 나폴리 피자가 굉장히 단순한 음식 같은데요. 알고 보면 재료가 좀 의외로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나폴리 피자가 물론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 일반적으로는 뭐 베이컨, 그리고 이탈리아어로 라르도라고 하는데요. 돼지 지방입니다. 그리고 토마토나 엔초비 등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네. 자, 지금의 피자 토핑과 크게 다르다고는 볼 수 없겠네요.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저희도 쿡방야사 스타일의 나폴리 피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한번 보고 오죠. 네, 쿡방야사 스타일의 나폴리식 피자 지금 오븐에서 맛있게 구워지고 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도마에다가 구워진 브레드를 놓고요. 아까 만든 토마토 소스를 발라줍니다. 바로 치즈를 올려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뒤마가 또 그렇게 사치스러웠다면서요? 예, 한때 특히 파리 사교계를 드나들면서 굉장히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는데 또 방탕했군요. 디마가 38세가 되었을 때 한 여배우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그 이전에 상당수의 여성들과 관계를 가졌고 또 그 사이에서 사생아도 이미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알렉산드르 디마라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이름이 같은 사생아가 한 명 있었는데. 아, 똑같아요, 아들 이름이? 예. 요 사생아가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서 또 유명한 작가가 되기도 하죠. 이 사람이 나중에 매춘부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부자가 의절까지 갔다가 뭐 국적으로 화해하게 됐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뒤마의 말년이 좀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진짜 그랬나요? 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1830년에 프랑스의 공화주의자들이 루이 필리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른바 7월 혁명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당시에 뒤마는 루이 필리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7월 왕정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우여곡절 끝에 나폴레옹 3세가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마의 몰락이 시작이 됩니다. 1851년에 벨기에 브뤼셀로 추방되었다가요. 다시 러시아로 탈출을 감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러시아에서도 당시에 프랑스어가 널리 통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유럽의
공용어이자 교양어였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탈리아로 건너갑니다. 이탈리아가 통일된 것이 1861년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여러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죠. 당시 디마는 나폴리에서 인디펜덴테라는 일간지의 발간을 주도하면서 이탈리아 통일운동에도 가담하게 되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864년에 다시 파리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귀환한 이후에는 뚜렷하게 좋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참 유럽 일대를 돌면서 안 해본 일이 없는 작가 같습니다. 25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고 하는데 수입도 꽤 벌었을 텐데 말이죠. 당연히 수입이 상당했겠죠. 그런데 관리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여러 여성들을 만나면서 빚도 많이 졌던 것 같고요. 몇 차례 파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뒤마가 전해준 레시피를 기반으로 한 쿡방 야사 스타일의 나폴리 피자 함께 드셔보시죠. 네, 뒤마가 좋아했다는 나폴리 피자를 쿡방 야사 스타일로 재현해봤습니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토핑은 되게 단순하게 보이는데 맛은 되게 풍부하네요. 향도 깊고. 이 바질 향이 치즈의 느끼한 맛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사실 피자와 같은 형태의 음식은 고대부터 사실 있었고요. 고대 이집트라든가 아니면은 동방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요 비슷한 형태의 음식을 먹어왔던 것 같고요. 나폴리에서 요거를 재빠르게 브랜드화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습니다. 재미만 있어도 고전이 될 수 있다는 걸 검증한 작가죠. 당대 최고의 이야기꾼 알렉산드르 뒤마 이야기를 오늘 해봤습니다. 뒤마라는 소설가 어떻게 본다면 본인의 소설만큼이나 격정적인 인생을 산 것처럼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디마에 대한 논쟁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오늘날까지도 평가가 엇갈리죠. 한편에서는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최고의 여행 작가다, 요리 연구가다 이런 찬사도 있는 반면에 지나치게 통속적이다, 신파다, 아니면 공장제 생산 방식을 활용했던 심하게 말하면 문학계 흑사병이다 이런 비평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겁고 굉장히 진지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문학도 필요하지만 또 많은 민중들, 많은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작품도 디마의 작품처럼 그런 작품들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임동현 교수님과 이재범 셰프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쿡방의 맛있는 만남, 쿡방 야사였습니다.